140페이지 이제 남은 게 특수불법 행위가 두 가지 남았어.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랑 공동불법 행위 책임. 자, 그러면 네 번째. 자, 공작물이 있어요. 공작물. 자, 이제 특수불법 행위야. 우리 네 번째로 공작물의 점유자와 자, 소유자 책임이 있어요. 내가 물어볼게. 내 시계가 있잖아. 그럼 이 시계의 지금 점유자는 누구야? 문병이. 소유자는 누구야? 문병이. 빌려온 거. 점유자는? 선생님. 넌 그렇게 낚이냐. 이 새끼 계속 선생님한테 내가 문병이니까 이제 문병이. 내 친구냐? 아이, 단순한 놈 진짜. 다시. 그럼 내가 이 시계를 빌려왔다면 나는 단지 점유자일 뿐이지 소유자는 안 돼. 그러면 그리고 어디 갔다 왔어? 그 늦게 왔어. 담배 피고 왔어? 네? 담배 피고 왔어? 끊어. 자.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은 인공적으로 제작된 물건이에요. 그래서 공작물은 인공적으로 제작된 모든 물건. 자, 이렇게 보는 거야. 자, 2층짜리 상가가 있어요. 그런데 자, 소유자는 A고요. 그런데 이 소유자가 이 상가 2층짜리를 B라는 사람에게 전세를 줬어. 그러면 현재 B가 이제 전세 보증금을 넣고 이 상가에 들어와서 여기서 목욕탕을 하고 있는 거야. 목욕탕을. 그러면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래서 점유자는 B라고 볼게. 자, 그런데 이 건물에 이렇게 담벼락이 있거든. 담벼락이. 그런데 이 건물에 담벼락이 자, 붕괴돼서 지나가던 행인 씨가 깔렸어. 그러면 담벼락은 공작물이지. 인공적으로 제작된 물건. 그럼 담벼락이 붕괴돼서 자, 행인 씨가 다친 거야. 자, 그럼 너네가 볼 때 이 행인 씨는 다쳤잖아.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지. 누구한테 해야 될까? 일단 무조건 현재 이 건물의 담벼락은 누가 점유하고 있니? 건물은 B가 점유하고 있지. 그럼 무조건 1차적으로 무조건 피해자는 1차적으로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야. 일단 무조건 1차적으로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자, 이제 점유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 담벼락이 금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지지대 세우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벽보도 붙였어요. 붕괴 위험 조심하세요. 그러면 점유자는 이 인공적으로 제작된 물건에 대해서 주의를 제대로 기울였어, 기울이지 않았어? 기울였지. 그럼 면책되는 거야. 그거 알았나? 그럼 결국 점유자가 면책됐어. 그러면 행인 씨는 2차적으로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면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단 점유자가 면책됐을 때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소유자의 고의과 실등을 어떠한 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어. 그럼 소유자의 고의과 실등을 입증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그냥 소유자는 무조건 손해배상 해야 돼. 그러면 이때 소유자의 책임은 무슨 책임이야?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우리 근대민법에 현대에 들어와서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를 수정했을 때 그때 세 가지 무과실 책임이 뭐 있었어?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이 이거잖아. 또 하나는 제조물 책임법이 있었고 하나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 피해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이 나와. 이때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진다는 거 체크하세요. 근데 만약에 점유자가 이 담벼락에 대해서 금이가 있었거든? 근데 점유자가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한 거야. 그러면 인공적 제작된 물건으로 인한 피해는 점유자가 책임져요. 면책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무조건 1차적으로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점유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이 주의 의무를 기울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되지만 만약에 금이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지. 그럼 소유자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 않잖아.
그럼 여기를 제대로 주의 감독 의무를 기울일 사람은 점유자잖아. 그럼 점유자가 책임지는 거야. 하지만 연책되면 2차적으로 소유자에게 가고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으로 손해배상해야 된다. 되니? 그래서 꼭 할게.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도 특수불법행위고 소유자 책임도 특수불법행위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이건 좀 지역적 주제로 가끔 나오는데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요. 자, 공동불법행위 책임. 특히 이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학교폭력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잘 봐. 자, 여기 A, B, C, D가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가 E를 집단폭행한 거야. 근데 문제는 A는 망봤어. 자, D는 응원했어. 직접적으로 때리진 않고. 그 다음에 B와 C가 이를 집단으로 폭행했어요. 자, 그러면 수인이 피해를 줬지. 근데 문제는 잘 봐. 피해자 E의 입장에서는 맞다 보니까 B와 C가 누가 더 많이 때린지는 몰라. 하지만 B와 C가 공동으로 자신한테 불법행위를 했잖아. 그러면요, 이 경우에 B와 C는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데 직접적인 가해 행위에 기여하지 않았지만 망본 사람, 응원한 사람 있지. 그래서 우리가 망본 사람을 방조자라고 얘기할 거고 응원한 사람 있지. 야, 저 옆구리 비었어! 막 때려! 막 이러는 사람. 그걸 교사자라고 할 거야. 그러면 방조자와 교사자도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집니다. 오케이? 자, 그럼 중요한 거 이거야. 그러면 이 공동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네 명은 무슨 책임지냐면 연대 책임을 져요. 근데 중요한 거, 이때 연대 책임은 n분의 1이 아니라는 거 꼭 알아야 돼. 연대에서 책임을 진다고 해서 n분의 1이 아니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피해자가 이 수인에게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 그럼 법원에서 각각의 가해 정도를 판단해서 뭐 예를 들어 20%, 30%, 10%, 50%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고 손해배상 액수를. 그게 아니면 피해자가 그 중에 한 명을 콕 집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한 명은 운이 없는 거야. 그냥 손해배상 해야 돼. 그럼 손해배상 하고요. 단 손해배상 한 이후에 얘가 아씨 왜 나만 해? 그러면 나머지에게 토해내라고 못 청구할 수 있다. 아까 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이해돼? 자, 공동불법행위 봐봐. 자, 민법 규정 읽어보시고 내용 보자. 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밑줄 짝 연대하여 배상 책임집니다. 자, 연대 배상 책임은 n분의 1이 아니야. 만약 여러 사람의 행위 중에 어느 것이 손해를 가했는지 직접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연대 배상 책임.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맞아가지고 갑자기 뇌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데 그게 누가 때린 거 정확히 몰라도 그리고 단순 교사자나 방조자의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 인정되고요. 자, 연대 책임 봐봐. 자, 두 사람 이상이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을 말하는데 공동불법행위자 책임에서 연대 책임은 피해자에 대해서 가해자 1인이 전부 책임을 지거나. 잘 봐. 피해자에 대해서 가해자 1인이 즉 한 명한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고 또는 책임 정도에 따라 나누어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판단해 주는 거야. 책임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액수를 나눠주는 거고 만약에 한 명을 콕 집어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1인이 모두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이해돼?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정도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1페이지 심화탐구의 가를 봐봐. 자, 가, 만 9세 밑줄. 책임 무능력자죠. 그러면 감독자 책임, 특수불법행위고 나를 봐봐. 만 17세. 그럼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지. 그럼 이때는 그냥 판례야. 특수불법행위가 아니라 판례로 감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돼요?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 복습하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테마 12에서 이제 재산관계와 법이 끝났고요. 이제 테마 13, 가족관계와 법. 그래서 이 파트는 뭐 배울 거냐면 혼인, 이혼, 상속. 혼인, 이혼, 상속. 또 내가 물어보자. 혼인이 중요하니 이혼이 중요하니? 이혼이 중요해요. 왜냐면 혼인은 너무 쉽게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혼인을 하는 순간, 법적으로 혼인을 하는 순간 이혼이 어려워. 이혼이 너무 어려워. 이혼. 오히려 혼인을 어렵게 하고 이혼을 쉽게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혼이 되게 쉽잖아.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미국은 이혼 제도가 파탄주의야. 결국 결혼관계가 파탄나서 별거하지. 그럼 이혼 다 시켜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혼주의가, 이혼이 뭐지? 파탄주의가 아니라 책임주의야. 그래서 결혼관계가 파탄이 나도요, 이혼이, 법적 이혼이 되게 어려워. 예를 들어,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50대 부부싸움을 한 거야. 근데 둘 다 성격이 A형, 트리플 A형인 거야. 그래서 부부싸움 이후에 말을 안 했어. 근데 문제는 이게 심각해져서 30년 동안 말을 안 했어. 같이 살면서. 그래서 대화를 뭐로 했냐면 포스트잇으로 했어. 아니 진짜로. 부부가 그 25평짜리 아파트에 같이 살면서 30년 동안 포스트잇으로 대화를 한 거야. 한번 삐졌던 걸 되돌리지 못하는 거지. 나중에 수습이 안 된 거야. 그럼 사실상 혼인관계는 파탄났지. 근데도 우리나라는 법적 이혼이 안 돼. 이제 그 내용을 하나 차근차근 보자고. 그래서 자 시험에 자 혼인은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돼. 일단 혼인은 뭐가 있냐면요. 자 혼인의 의미 보자. 일종의 계약이죠. 법률행위야. 그래서 자 성립 요건을 보는데 잘 봐. 자 혼인의 성립 요건은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 혼인은 자 형식적 요건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실질적 요건이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형식적 요건은 뭐냐면 혼인신고예요. 그 다음에 자 실질적 요건은 자 혼인의 의사가 합치해야 돼. 자 그런데 잘 봐. 너네 거기 성립 요건의 실질적 요건 보자. 자 양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혼인에 대해 동의하고 혼인의 의사에 합치지. 근데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규정이 만 18세 이상이면 혼인이 가능해요. 만 18세 이상. 근데 중요한 거 얘들아. 만 18세는 미성년자 아니야. 미성년자지. 근데 혼인은 법률행위잖아. 단 부모 동의가 있어. 부모 동의. 그래서 만 18세는 부모 동의. 자 그러면 만 19세는 부모 동의 받지 않고 혼인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근친은 안 되고 중은 안 돼요. 두 번 안 돼. 법적으로 두 번 안 돼. 동시에 두 번 하는 거 안 돼. 그냥 로망이지. 그치? 옆에 써 로망. 누구나 꿈꾸는 거죠? 아 난 아니다. 난 행복해. 행복하다 암시. 행복하다. 아 나는 결혼 잘했어. 결혼 잘해서 아 이게 한 10주 수업이면 내가 좀 내 결혼 얘기해주면 또 눈물 없이 못 듣는 거야. 이건 진짜 아 나는 결혼을 연애 10년 했잖아. 내가 2살 때 만나서 12살에 결혼했거든. 믿어라. 그래서 아 나는 이제 20대 때 실컷 놀았어. 사람도 많이 만나고 실컷 놀고 그리고 이제 나쁜 남자의 삶을 살다가 되게 편안한 삶을 살다가 그 여자들 바보야 진짜. 나쁜 남자 맨날 욕하면서 결국 나쁜 남자 때문에 울잖아. 그래서 아내를 이제 일단 연애 10년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내가 느낀 거 뭐냐면 20대 때 아무리 20대 때가 가장 사람들이 그 열정적일 때잖아. 그때 수없이 많은 그 사람 수없이 많은 건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결혼 못해 그때. 왜? 현실적으로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잖아. 결혼은 뭐 집을 살 수 있니? 아니지. 그래서 그때 또 감정의 소비도 되게 심하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결혼을 언제 하는 거냐면 내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너희들도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보낼 거야. 뭐 짝사랑, 혼자 막 끙끙하다가 두 번째 시도했다가 내 딸내미가 바보 같아. 같은 반에 제일 인기 많은 남자 있거든? 근데 걔한테 불렀대. 급식 먹고 잠깐 운동자고 나오라고 고백하려고. 걔가 안 나왔대. 이거를 내 딸내미가 친구한테 얘기한 거 친구가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해 나한테 들어온 거야. 나 쪽팔려. 근데 다행이지. 만약에 거기서 채웠어. 더 충격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 앞으로 이제 그런 삶이 이제 앞으로 너네는 내년부터 찾아옵니다. 뭐 사귈래? 꺼져. 이러고 이제 그냥 술 마시고. 그리고 사귀어도 말했잖아. 엄청 싸울 거야. 엄청 싸우고 또 뭐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어떤 그 콩커플이 벗겨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 단점이 보이거든. 그럼 또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그런 걸 계속 반복하다가 너네가 이제 30대 지나서 어느 정도 경제적이에요. 이때 준비는 경제적으로. 즉 내가 취업을 하고 대출을 받아서 갚을 능력이 생겨서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더라고. 그래서 20대 때 너무 결혼을 꿈꾸지 마. 그렇다고 또 너무 좋아하면 또 이런 애들 이제 사고 치고. 사고가 문제는 얘기 안 할게요. 내 친구가 병신이야. 대학교 2학년 때 CC랑 너무 사랑을 한 거야. 근데 6개월 만에 사고를 쳤어. 근데 얘네가 사고 친 이유가 뭐냐면 부모들이 반대해서 결혼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둘이 사고를 치고 애가 생긴 거야. 결혼했어. 지금 걔네가 제일 후회하잖아. 내가 생각해. 대학교 2학년 때 결혼 남자가 군대 갔거든. 여자 혼자 애 키웠지. 학교 그만두고. 그 다음부터 삶이 현실이지. 남자 들어왔는데 학생이잖아. 생활이 될까 안 될까?
그 다음부터 애 키우면서 또 애가 얼마나 처먹는데 돈이 엄청 들어요. 엄청 싸고 처먹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현실이니까 여자는 한창 친구들 막 소개팅하고 재밌게 놀잖아. 근데 자기는 애 키우지. 아무것도 못하지. 남자는 또 돈 벌어야 된다 강박. 그러면서 그 둘은 20대가 없었어. 30대도 없었어.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40대가 됐는데 지금은 추억이 없는 거야. 젊은 시절 추억이. 애는 컸는데 애는 말 안 듣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딸 잘했냐고 했더니 아빠가 모르는 줄 알아. 중2 때 전화했더니. 난 놀랬어. 그래서 중2병이 너희도 한번 그런 시기를 겪었지. 난 놀랬던 게 뭐냐면 야 너 딸 괜찮아? 잘 있어? 그랬더니 그 미친년 이러는 거야. 자기 딸을. 너무 심하게 반항하니까 아빠가 그 미친년 얘기하지 마 이러는 거야. 와 그걸 보면서 내 딸내미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에 대한 반성. 너무 잘해주면 안 된다. 근데 걔가 중2병을 그렇게 심하게 안 했대. 방에만 우리 집에 들어오면 문 꽝 닫고 들어가고 아빠가 뭐라 그러면 죽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딸을 미친년이라고 불러. 장난이겠지. 진짜 미쳤나? 파이팅가. 일단 그래요. 그래서 일단 결혼 혼인은 신중하게. 그러기 위해선 20대 때 많은 사람을 만나봐요. 왜냐면 남자들 중에 또라이도 많거든. 여자들 중에 또라이도 많거든. 그래서 여학생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니네가 믿을 수 있는 남자는 니네 아빠랑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상담할 때서 나한테 물어봐. 그럼 내가 남자들이 얼마나 찌질한 인간인지 알려줄게. 여학생들은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단점을 찾잖아. 그치? 그리고 성형할까만 고민하지? 남자들은 거울을 볼 때마다 최대한 장점을 찾아. 남자들은 나르시즘이 있어가지고 정말 장점이 없지. 그럼 이딴 소리 한다니까. 오늘 귓볼이 예쁘네. 이딴 소리를 해요. 남자들은 찌질해가지고 그래. 나도 그랬어. 물어보자. 그랬어 안 그랬어? 솔직히 말해. 너 거울 볼 때 무슨 생각해? 거울 볼 때. 오늘은 언제 좋을까? 이런 생각해?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결혼 잘하셔야 돼. 안 하면 모르는데 하려면 잘해야 돼. 왜냐면 이제 이혼이라는 게 되게 편해졌어. 근데 옛날에는 좀 이혼이 낙인이었는데 요새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잖아. 갔다 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이혼의 과정 중에 겪는 고통이 너무 커. 애들도 그렇고 관계, 사회적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결혼 잘해야 되고요. 그 선생님은 10년 연애하고 동갑이야. 근데 지금 친구처럼 지내. 그래서 되게 술도 얘기 많이 하고 또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여자가 남욕할 때는 무조건 물개박수 쳐줘야지 가정의 행복이에요. 그다음 무조건 여자가 다른 사람 욕하지 무조건 옆에 막 그래 박수 쳐주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요. 거기서 이성적으로 대했다가는 맞아 죽어. 자 그러면 잘 봐. 자 실질적 요건은 이 혼인의사 합치 외에도 뭐가 있다고? 근친혼 중혼 안 되고 만 18세 이상. 일단 만 18세는 부모 동의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혼인신고와 혼인의사가 합치한 혼인을 무슨 혼이라고 하냐면 법률혼이라고 얘기해요. 법적인 혼인. 그래서 혼인신고, 혼인의 의사가 합치하면 법률혼.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 자 혼인의 의사를 합치했는데 혼인신고 안 한 경우.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지? 사실상의 혼인이라고 그래서 자 사실혼이라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법률혼은 모든 법적 보호를 받거든. 근데 사실혼은요 법률혼에 비해서 법적 보호가 세모야. 일부 보호를 못 받아. 대표적인 게 뭐냐면 꼭 하나. 사실혼은 법률혼에 비해서 부부간에 친족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부부간의 친족관계가 성립이 안 되니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못 받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못 받아. 거기다가 법률혼은 법적인 혼인이지. 그래서 혼인의 관계를 깨려면, 혼인의 해소를 하려면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 그런데 사실혼은 혼인신고 안 했잖아. 이혼 절차가 필요 없이 일방적 파기로 가능해. 밥 먹다가 이빨에 고춧가루 꼈네 헤어져.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코털 삐져나왔네 헤어져.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절차가 필요 없고 하나 사실혼은 일방적 파기가 가능하지만 법률혼의 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이란 절차를 거쳐야 돼. 자 그래서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효과를 보자. 151페이지에 자 여기 나오는 효과는 법률혼의 효과예요. 첫 번째 친족관계 발생. 부부간의 친족관계 발생하고요. 부부 사이에 정조,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가 있고 자 성년은 이제 좀 이따 하고 자 부부별산제 볼게요. 부부별산제. 자 너네 많이 들어봤는데 너 부부간에 이혼하면 재산분할하지. 그럼 너네 물어볼게. 재산분할도 있고요. 위자료도 있거든. 그러면 부부간에 이혼할 때 한몫 챙길 수 있는 건 재산분할이게 위자료게.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뭐가 한몫 챙길 수 있게요? 착각이야. 재산분할이야.
위자료는 맥스 5천밖에 안 돼. 보통 한 1,000만 원, 2천만 원. 만약 남편이 바람 폈지.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는 맥스 보통 2천, 3천에서 왔다 갔다 하고 대부분 한몫 챙기는 건 뭐야? 재산 분할이야. 그래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냐면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요. 그럼 대부분 부부가 혼인하고 30년 만에 만약에 이혼을 하잖아. 그럼 여성한테 거의 50%, 45%가 인정이 돼요. 전업주부였어도. 남편이 열심히 일할 때 아내가 내조를 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봐. 부부,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재산 분할의 대상은 혼인 이후에 형성된 공유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 분할의 대상이야. 그럼 만약에 남편이 혼인하기 전에 스스로 돈 벌어서 만약에 2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혼인 전에 그 남자만의 재산이지. 이거 우리가 특유 재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혼인 이후에도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돼요. 이해돼? 자, 그 얘기야. 봐봐. 부부 열산자 봐봐. 자, 부부가 자신의 특유 재산을 소유, 처분, 관리할 수 있는 걸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고유 재산 및 혼인 중이라도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청구가 안 돼.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자, 법률의 효과는 잘 봐. 자, 가사 대리권과 연대 책임. 자, 대리권, 연대 책임도 중요한 거 이거야.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대리권은 일상 가사에 대해서만 대리권이 있고요. 그 일상 가사에 대해서만 연대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럼 봐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만약에 남편이 도박하다 1억 원의 빚을 졌어. 그럼 이건 일상 가사랑 관련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아내가 갚을 필요 없는 거야. 그런데 애가 대학을 갔는데 집이 좀 어려워서 아들 등록금을 500만 원을 대출받았어. 남편 이름으로 대출받았다? 근데 남편이 못 갚지. 그럼 누가 갚아야 돼? 그때 아내가 갚아야 돼. 왜? 그건 일상 가사니까. 일상 가사니까. 그래서 일상 가사에 대해서만 대리권과 연대 책임이 있다. 그래서 혼인의 효과는 이 정도로 아는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성년 의제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제라는 얘기는 법률 용어인데 의제는 간주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제 간주는 되돌리지 못한다라는 얘기야. 되돌리지 못한다. 그럼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다시 혼인할 수 있는 법정 연령은 몇 살부터였죠? 만 18세부터였지. 그럼 만 18세는 혼인을 할 수 있지만 누구 동의를 받아야 돼? 부모 동의. 그럼 만 19세는 부모 동의 없이 마음대로 혼인할 수 있지. 그럼 너네 물어볼게. 너네 만약에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너네 혼인신고 해봤니? 해봤으면 문제가 있지. 자, 혼인신고는요 구청 가면 되게 쉬워. 결혼하고 싶은 상대방 주민번호랑 주소만 알고요 막도장 2개 파서 가면 돼요. 그럼 혼인신고할 때 그냥 받아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결혼을 했거든? 내가 몇 년도에 결혼했냐면 2009년도에 결혼을 했어. 6살 때. 그래서 동갑인 여자친구랑 유치원에서 만나서 6살 때 결혼을 했다? 근데 결혼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혼인신고를 안 했어. 그럼 나 무슨 관계였어? 사실혼 관계였지. 그러다가 2011년 8월 20일 날 딸내미가 태어난 거야.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러 갔더니 출생신고가 안 되지. 뭐로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혼인신고랑 출생신고 같이 했어. 되게 쉬워. 어떤 문제가 옛날에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지.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 오빠 민증 보라 했잖아. 가서 자기가 혼인신고. 이런 일 무지 많아. 구청 가면 되게 쉽거든. 되게 쉽거든. 그래서 나중에 아이돌이 진짜 결혼하려고 봤더니 자기가 이미 결혼이 돼 있는 거야. 처음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여자 팬이랑. 그러면 그 팬 여자애는 그걸 하나 이제 등본을 떼가지고 그걸 보면서 혼자 만족하는 거지.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법에서는 진짜 얘네들이 사랑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럼 또 혼인신고 취소 소송 걸어야 돼. 또 입증을 해야지 취소되는 거야. 골 때린 거지. 그래서 이게 되게 쉬워. 근데 혼인은 무지 쉬운데 이혼이 어려워. 그러면 잘 봐. 만 18세야. 자, 부모 동의 있어야 혼인이 가능하지? 그러면 자, 만 18세는 미성년자지만 만 18세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을 하면 뭐로 간주하는 거냐면 성년으로 나이는 만 18세지만 간주하겠다는 게 성년 의제야. 자, 그럼 봐봐. 실제로 있었던 일. 내가 얘들 가르쳤던 제자인데 얘가 고3에 올라가는데 겨울방학 때 독서실을 다닌 거야.
근데 독서실에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한 거야. 근데 거기서 같이 타고 다니던 여자애랑 눈이 맞았어.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더라. 부모들이 알아. 그래서 옆동 사는 부모들이 알아서 초등학교 때 같이 놀다가 중고등학교 서먹해졌다가 이제 같은 독서실 다니면서 버스 타고 집에 오다가 이제 친해진 거야. 그러다가 포렌러버가 됐어. 사랑에 빠진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둘이 같이 살고 싶어. 이 또라이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2월 달에 양가 부모를 찾아갔어. 엄마 아빠가 친구잖아. 찾아가서 무릎 꿇고 결혼하고 싶다. 고3 올라가는데. 부모가 뭐라 그러겠냐? 축하한다 그러겠냐? 다 컸구나. 이게 아니지. 부모들이 친구인데 난리가 난 거야. 초등학교 때 친구였으니까. 어떡하냐 그러는데 여자애가 밥을 안 먹기 시작해. 남자애도 밥을 안 먹기 시작해. 좀 더 지났더니 애들이 뭐라 하냐면 다 대학 안 간다. 공부를 끊어. 곡기를 끊고 공부를 끊어. 그러더니 자기 대학 안 보내, 아니 결혼 안 시켜주면 대학 안 간대. 한 달을 싸워서 그 부모들이 졌어. 그래서 이 둘을 허락해서 혼인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막 부모를 설득했어. 야, 일단 혼인신고 할 테니까 그러면 대학 가서 집 따로 얻어줄게. 근데 안 된대. 같이 살겠대. 그래서 여자애랑 남자애 집으로 들어갔어요. 옆동. 아버님, 어머님은 들어간 거야. 행복했을까? 자, 사랑은 정확히 3개월 가요. 그래도 집에 그 주변에 속이고 4월까지 행복했어. 그런데 이제 모의고사부터 성적 떨어지지, 막 스트레스 받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사랑이 식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면 짜증나. 저 새끼가 발을 안 닦아.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양말을 뒤집어 벗어나. 대가리를 뿌개고 싶은 거야. 여자친구가 이제 아내지. 아내가 코를 고네? 남자. 코를 찢어버리고 싶은 거야, 진짜. 아니, 그런 마음이 생겼대. 그러다가 얘네들이 드디어 18세 2월 달에 결혼했지? 그럼 중요한 걸 봐. 18세 2월, 미성년자지, 민법상. 하지만 민법에서는 부모 동의 얻어 혼인을 시하며 성인을 간주해. 그래서 부모들이요, 이렇다고 쳐봐. 얘네 이름으로, 아들 이름으로 집을 얻어줬어. 그럼 이제 아들의 소유권자 누구야? 아들이지. 그럼 물어볼게. 18세 2월 달에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 6월 모의고사 보고 성적이 처참해서 이혼했어, 바로. 그럼 물어볼게. 이혼할 때 부모 동의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왜? 둘 다 성인이잖아. 간주했잖아. 그러면 18세 3월 달에 딱! 한번 나올래? 큰일 났네. 야,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끼야 졸면 어떡해. 아, 너는 아예 혼인의 생각이 없구나. 너와는 관련 없다고 생각하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야, 너 누가 알아? 네 짝이 어딘가 있다니까. 전 세계 어딘가 반드시 있어. 걱정하지 말고. 좀 멀리 있을 수도 있어. 한 5,000km. 하다 그래서 18세 2월 달에 혼인하고 성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다음에 모든 법적 행위를 부모 동의 없이 할 수 있지? 그런데 이혼했어. 다시 미성년자 될 거 아니야. 여전히 이혼해도 성년으로 간주해야 돼. 이해돼? 그래서 되돌릴 수 없다. 한번 성년으로 간주했으면. 그게 포인트. 오케이? 그럼 이혼해도 민법상은 미성년자였지만 성년으로 다시 미성년 되돌리지 않는 거야. 오케이? 그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너네 사랑한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다. 내가 얘기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야. 준비가 됐을 때 아니야. 이혼한 사람들의 70%는 다 뭐 때문에 이혼해? 다 경제적 요인이야. 다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어. 기본적 경제적 그게 충족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그래서 내가 뭐 기회가 없는데 좀 이런 거 하나만 짧게 얘기해주면 좀 돌아가야 되는 거야. 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20살 때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아. 서울대 가는 거 좋은데 그게 끝이 아니야. 서울대 간다고 스카이 간다고 취업이 잘 되는 거 아니잖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네 부모님 나이 40대 중후반, 50대 초반 때 경제적 여유가 제일 중요해. 그럼 그렇게 되려면 20대, 30대를 치열하게 살아야 돼. 20대, 30대. 그래야 그때 여유가 생기거든. 딸내미가 기숙학원을 가고 싶대. 한 달에 얼마? 400. 부담되냐 안 돼? 부담되지. 하지만 그런 걸 그냥 깔끔하게 보낼 수 있는 정도 여유. 그게 되게 중요해. 왜냐면 내 친구들 만나면 벌써 명예퇴직 당하는 거 수없이 많아.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현실이잖아. 너네 부모님이 지금 너희들을 케어해 주시지만 불과 몇 년 뒤에 너네 부모님들도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만약 경제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나는 제자들이 재수학원 되게 비싸잖아. 그런데 대학 간 이후에 갑자기 아버님이 하던 게 좀 안 돼가지고 얘가 하루에 알바를 3개를 하는 애를 봤어. 연대를 갔는데. 근데 얘 소원은 뭐냐? 학점이 3점대 초반인데 얘 소원은 알바 없이 시험 기간에 공부만 해보고 싶은 게 소원이야. 시험 기간에 알바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해돼? 그래서 휴학 막 계속 한 학기마다 휴학하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진짜 치열하게 살아야 돼, 20, 30대. 재미도, 아니, 놀기도 하고. 고등학교랑 틀리게 대학교는 신기해. 놀면서 공부할 수 있거든. 신기해. 너는 지금 공부만 해도 안 되잖아. 근데 대학교 가면 신기해. 놀면서 공부할 수 있어. 그래서 진짜 치열하게 사셔야 되고, 얘기하지만, 너네가 아직 너네 적성을 몰라. 적성은 대학교보다 찾는 거야. 적성은 대학교보다. 지금 뭐 무조건, 뭐 교사가 되려면 교대, 이런 건 필수지만 그게 아니면, 일단 우리나라는 너네가 너네 적성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과보다는 대학이 중요하지. 한국은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적성은 대학교가 찾으세요. 충분히 찾을 수 있어. 생각해봐. 백종원이 사회복지학과 나왔잖아. 연대 사회복지. 그거 알았어? 그런데 얘는 대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적성을 찾은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아르바이트 너무 잘하니까 사장이 얘한테 가게를 팔았어. 대학생한테. 실제로. 그래서 얘가 실천해서 어떻게 하면 가게를 잘 할까 하다가 뭐를 만들었냐면 삼겹살을 얇게 갈아 팔려. 그래서 대패 삼겹살을 백종원이 처음 만들었잖아. 그래서 대박이 난 거야. 그러면서 지금 요식업계의 셰프로 막 성공한 거지. 옛날에 셰프란 표현 안 썼지. 옛날에 그냥 뭐야, 주방장, 짱깨 이렇게 비하했잖아. 근데 지금은 셰프. 그러니까 백종원이 이렇게 잘 나가지 누가? 이 분야로. 사회복지학과 그냥 와서 전공 살려서 뭐 해야 돼? 요양간호사 이런 거 하는 거잖아.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나도 내가 학원공사 할 줄 몰랐거든. 내가 학원 강사하면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욕할지 나 몰랐거든. 저런 새끼 깨울지 나 진짜 몰랐어.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내가 너 이렇게 만날지 전생에 알았겠네.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얼마나 악행을 많이 쌓았으면 널 만났겠어. 이게 불교의 윤회설입니다. 그래서 진짜 20대 치열하게 샀어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애들이 대학교 가자마자 취업 준비하는 또라이들. 토익 공부하고 막 미친놈들. 왜 그래? 1, 2학년 때는 일단 자기 많은 일을 경험해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 진짜. 그래서 딱 가자마자 취업 생각하지 마. 그런 면에서 공대 애들이 제일 불쌍해요. 공대 애들은 정해져 있잖아. 취업. 근데 이제 나중에 취업은 잘 되지. 그리고 그쪽에 하다 보면 이제 창업할 수도 있고. 너희도 뭐 창업해 그럼 나와서 뭐 네이버가 아니라 네이바 뭐 이런 거. 다음이 아니라 이런 거. 하여튼간. 그래서 성령 이제까지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52페이지 이혼 볼게. 이거 혼인했으니까 이혼 가십시오. 자, 이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 협의 이혼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재판 이혼이 있어. 그래서 이혼의 절차는 일단 협의해보고 안 되면 재판 가는 거야. 항상 협의 그 다음 재판인데, 자, 협의 이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둘 다 가정법원은 찾아가야 돼. 그런데 협의 이혼은 배우자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의사가 합치야지. 그럼 가정법원 찾아가서 이혼할게 하고 허락받으면 이혼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이혼의 의사의 합치에는 모든 게 합치가 돼야 돼. 협의가 제일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거다. 애는 누가 키우지? 협의가 안 돼. 자, 이혼해! 오케이 했어. 일단 애 누가 키울까?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러면 양육에 대한 협의가 안 되지. 그럼 협의 이혼은 결렬되는 거야. 또는 재산분할. 서로 엄청 싸울 거 아니야. 결국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혼의 의사 합치는 단순한 이혼해가 아니라 이혼의 의사가 합치한 이후에 그 후에 생기는 재반 문제들이 있지. 양육권 문제, 그 다음에 기타 뭐 재산 문제 등등 모든 거에 대한 합치가 되면 그러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이혼시켜줘요. 그런데 이 협의 이혼이 실패하지. 그러면 그래도 이혼을 하고 싶다면 방법이 뭐밖에 없어? 재판 이혼밖에 없고요. 이 재판 이혼이 또 웃긴 게 뭐냐면 재판 이혼의 청구를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재판 이혼이 그 가정관계가 파탄났지. 그럼 파탄주의가 아니야. 파탄났으면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재판 이혼은 책임주의여서 그럼 너 생각해봐. 자, 이혼관계 아니 가정관계 파탄이 생겼어. 그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 우리가 유책배우자라고 그래, 무책배우자라고 그래. 당연히 책임이 있으니까 유책배우자라고 그러지. 그럼 대부분 어떤 거냐면 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바람난 거야. 바람나서 젊은 여자를 만나. 걸렸어. 집에 오죠. 뭐라고 그래? 미안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혼하자. 근데 만약에 아내가 그래 이 원수야 이혼해 해서 협의가 되면 협의 이혼이 되는데 너 생각해봐. 너네가 이제 자 몰입해보자.
니네가 이제 아내야. 남편 새끼가 너네가 이제 애들이 고등학생이고 애가 고등학생 2명. 그래서 남편이 그럼 너네 한 40대 정도 됐겠지. 40대 후반, 50대 초반. 근데 남편이 20대 여자랑 바람나서 살림을 차린 걸 알게 됐어. 기분이 어떨까? 그래 이럴까? 도끼로 쪼개고 죽이고 싶지. 근데 남편이 와가지고 이혼해달래. 자기 그 여자랑 살겠대. 그럼 너네 이혼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절대 못 해주지. 왜? 둘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냐. 그래서 이혼 못해 그랬더니 그러면 재판 갑시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책임주의라 재판위원회 청구는 무책 배우자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남편이 이혼하고 싶지? 근데 남편은 이혼 청구 돼? 안 돼? 안 돼. 무책 배우자만 이혼 청구가. 그럼 현실적으로 이혼 가능 불가능. 그러면 대부분 그런 경우에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남자가 들어줘. 나 애까지 생겼다. 미안해. 이혼해줘. 못해. 왜 못하냐면 이혼해주면 둘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럼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여자들 난 이혼 못하고 그 애 데리고 와. 내가 키울게. 그 얘기 뭔지 알아? 그럼 생각해봐. 그 바람난 여자는 자기 애를 이혼해서 키우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애 호적대 올려줄 테니까 데리고 오래. 그 얘기는 지옥이 뭔지 보여주겠다는 거지. 네가 사랑하는 사람 거기 있지만 서로 사람은 나랑 살아야 되지? 좋아. 애 데리고 와. 이름 올리고 내가 맨날 꼬집을게. 이런 거야. 아니,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결국 가서 잘 사는 거 못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지금 우리나라 SK그룹 있잖아. 최태원 회장이 부인 노소영 씨랑 부인 노소영 씨가 노태우 딸이거든. 전직 대통령 예전. 지금 10몇 년째 별거 상태야. 애들이 지금 다 이제 30대 애들은 이제 20대 넘었어. 다 성인이 됐거든. 근데 몰랐는데 10몇 년째 별거 상태였다가 그 최태원 씨가 SK 회장이 최근에 깜빵 갔다 왔거든. 회사에 돈 횡령했다가 나오면서 갑자기 국민일보랑 기자회견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사실대로 얘기한 거야. 나는 지금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바람나서 따로 살림을 잘 살고 있고 별거 10몇 년째 별거 중이다. 그리고 1살짜리 애가 있다. 근데 문제는 노소영 씨한테 계속 이혼을 얘기했는데 노소영 씨가 이혼 안 해주면서 그 애 데리고 오면 자기가 키운다고 그런다. 이혼하고 싶다. 언론에. 얼마나 이혼하고 싶었습니까? 근데 문제는 최태원 씨는 이혼 청구가 돼 안 돼. 그래서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외국은 파탄주의야. 누가 책임이 있건 상관없이 사실상 파탄 나면 재판이용 갈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만약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만약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바뀌면 우리나라도 이제 파탄주의로 갈 수 있고. 근데 재산분할 액수가 한 2조 5천억 정도 돼. 최태원 씨 재산이 5조거든. 회사 재산이 주식까지. 근데 반을 줘야 돼. 근데도 이혼합니다. 나라면 그냥 서먹서먹하게 살겠다. 그 재산 아깝잖아. 근데 얼마나 이혼하고 싶으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뻔한 책임주의로 유책 배우자는 재판형 청구가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제 협의이혼부터 보자. 협의이혼. 자, 부부가 완전히 합의하면 이혼의 이유, 원인, 동기 묻지 않고요. 자유로운 이혼 의사 합치만으로 이혼이 되고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자, 그럼 봐봐. 근데 너네 이 협의이혼 대부분 이런 거야. 자, 이혼해! 오케이! 해! 대부분 울컥한 경우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이거야. 아, 너네들이 이렇게 합의했으니까 이혼 시켜주는데 그래도 잠깐 울컥했을 수 있잖아.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잠깐의 숙려 기간을 줄 테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오세요. 그러면 그때도 이혼하겠다 그러면 이혼시켜 드릴게요 해서 이 협의 이혼은 법원에서 숙려 기간을 지정해줘. 근데 숙려 기간은 30일짜리랑 90일짜리가 있거든요. 그럼 1개월짜리랑 자 3개월짜리가 있는데 1개월, 3개월 누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당연히 90일, 3개월이 더 신중하라는 거. 이유는 1개월은 미성년 자녀가 없을 때, 3개월은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이해돼? 그러면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그래도 좀 신중해야 되니까 3개월 뒤에 다시 오세요.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없다는 얘기는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됐거나 또는 아예 없는 경우지. 그러면 4주 뒤에 봅시다. 그래서 4주 뒤에 왔는데도 여전히 이혼하겠다 그러면 이혼이 되는 거야. 되니? 그래서 실제로요. 이거 숙려기간 거치면 40%가 취소해요. 다시 이제 집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맥주 한 며칠 동안 말도 안 하다가 맥주 한잔 할래? 그래서 맥주 한잔 하면서 사실 내가 좀 미안해. 그래서부터 이제 풀리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거기 봐봐. 자, 숙려기간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래도 이혼의 의사가 있으면 법원이 허락을 해주고, 중요한 거, 거기 밑줄 쳐봐. 행정기관의 이혼 신고서 제출. 협의이혼의 네 번째 줄에 행정기관의 이혼 신고서 제출. 옆에다 쓰자. 행정기관의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협의사항은 친권 양육 관련 사항, 그 다음에 재산분할 등등 모든 거, 그 다음에 이혼 숙려제도 방금 얘기했죠? 자, 절차 봐봐. 이혼의 합의, 관련 법원에 서류 접수, 숙려기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혼 의사 확인, 그리고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서 제출. 중요한 건 이혼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할 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개월 내에 해야 되거든? 이거 몰라, 외우지는 필요 없고. 근데 3개월 내에 이혼 신고서 제출 안 하지? 그럼 다시 처음부터 또 법원 찾아가서 이혼할게요, 숙려기간. 그래서 포인트는 협의 이혼은 행정관청 구청에 이혼 신고를 제출할 때 효력이 발생해. 근데 협의가 결렬되면 재판이혼밖에 없는 거야. 그럼 재판이혼 가면 어떻게든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야 되잖아. 그럼 이제 진짜 추잡한 싸움이 시작해. 그래서 재판이혼 보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재판이혼은요, 민법에서 이러한 사항만 가능하다고 정해놨어. 첫 번째 거기 봐봐.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 외울 필요는 없고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불륜이지, 바람핀 거, 악의로, 얘들아 악의로 밑줄, 고의로. 보통 너네 법률 용어가 선의로, 악의로가 있는데 선의로는 모르고, 실수랑 모르고고, 악의로는 고의로야. 고의로 배우자 유기, 예를 들어 10년 동안 생활비 안 준 거야. 그런 거. 자, 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남편한테 맞거나 시어머니한테 맞는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리는 경우, 이런 거지. 또는 사위가 장모 때리는 경우. 현실에 있어. 실제로 칼로 찌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다음에 배우자의 행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고요. 기타 혼인지속이 어려운 중개사유인데 법원이 이 기타 혼인지속이 어려운 중개사유를 되게 보수적으로 본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거의, 그리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 배척이죠? 그럼 이혼 청구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무책 배우자. 자, 그런데 하나 더 체크할게. 재판이혼이 엄청나게 많은데 너네 봐봐. 대부분 결과는 어떨까? 양육권은 누가 가져야 대부분? 엄마가 갖지. 그리고 재산분할 대부분 5대5인데 둘이 완전히 감정이 극에 치닫으면 재판에서 막 변호사가 끝을 본다고. 그럼 1심, 2심, 3심 가면 기간 엄청 길고 또 재판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면 일단 재판을 신청하면 재판 본격적 시작 전에 조정제도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은퇴한 그 법률 공무원들 있지, 또는 은퇴한 판사 이런 분들이 조정위원이 돼서 일단 본격적 재판 시작 전에 조정을 거쳐서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해도 솔직히 대부분 5대5 판결 나고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가. 근데 왜 이걸 1심, 2심, 3심까지 싸우니? 그냥 여기서 합의 보자 이거야. 그럼 약간 냉각기를 가지면 어차피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 합의가 되지 서로. 그러면 합의가 되면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요. 그럼 이거는 재판상 하에, 즉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그럼 실제로 조정 절차상 30%가 또 거기서 합의하고 끝나. 근데 거기서 합의 안 되면 본격적 재판 가는 거야. 그래서 조정 필수라는 거 반드시 알아. 조정이 필수다. 너 대부분 아빠가 양육권 가져가는 경우 언제 해요? 돈지기지.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건 대부분 엄마가 만약에 알코올 중독 이런 경우 아니면 대부분 엄마가 키우는 게 맞잖아. 애들 정서상. 근데 아빠가 가져가는 경우는 남편이 돈이 많아서 돈으로 합의 보는 거야. 양육권은 내가 가져간다. 너 막 서명하지 뭐라고. 애가 클 때까지 만나지 마. 실제로 그렇게 이혼한 사람들이 누구야? 재벌가. 신세계랑 이혼한 사람 누구야? 고현정. 삼성이랑 이혼한 사람 누구야? 지금 이정재랑 사귀는 이부진, 대상그룹 딸. 둘 다 합의금을 얼마를 받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야, 설마 생각해봐라. 신세계그룹과 삼성이랑 이혼할 때 뭐 1억 받았을까? 합의를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성년될 때까지 못 만나,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 자기 새끼를 성년될 때까지 못 만나잖아. 그러면 1억 받지는 않겠지, 대기업이니까. 나는 최소한 1,000억, 2,000억? 최소? 500억? 그리고 결혼 관계에 있었던 일을 절대 누설하지 않는 조건.
그런 조건.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가문을 보면 애를 누가 키워? 이혼하고. 아빠가 키우잖아. 아빠가 먼저 키우잖아. 그런 거고요. 그다음 재판이요. 조정 전치주의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거기 이제 절차 보자. 소송 제기, 조정. 조정이 불성립하면 이혼 재판. 자, 이혼 판결의 밑줄 짝 치고요. 협의 이혼과 다르게 재판 이혼은 이혼 판결 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서 제출과는 별도로 이혼 판결 시에. 그래서 이게 출제 포인트가 이거야. 협의 이혼은 일단 숙려 제도를 거치고 재판 이혼은 조정을 거치고 하지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협의 이혼은 행정관청의 이혼 신고서 제출 시, 재판 이혼은 이혼 판결 시. 되니? 자, 그 다음에 효과 보자. 부부 사이의 모든 권리와 의무의 소멸, 그리고 친족관계 소멸. 배우자와의 친족관계 소멸되죠? 옆에다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그래서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 X,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 못 받아요. 왜냐면 이미 재산분할로 챙겼잖아. 그래서 이혼한 배우자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는 상속 안 이루어지고요. 자, 이거 중요한 거 이거 있어. 잘 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만약에 이혼을 하는 순간 아내가 양육권을 갖기로 했어. 그러면 아내가 양육권을 갖는 순간 양육권이 없는 배우자는 면접 교섭권이 발생. 즉 새끼를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봐봐. 면접 교섭권 봐봐. 자, 이혼한 부부 중에 양육권을 갖지 않은 일방이 양육권을 갖고 있는 다른 일방에게 맡겨진 자녀를 만나고 교류하는 권리죠. 오케이? 자, 이게 함정이 뭐냐면 면접 교섭권은 권리지. 그러면 이거는 가정법원이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혼을 시점으로 양육권을 갖지 않은 일방의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야. 이거 중요하다. 양육권을 갖지 않은 일방이 양육권을 갖고 있는 다른 일방에게 맡겨진 자녀를 만나고 교류하는 권리로 이혼을 시점으로 발생하는 권리야. 그래서 보통 합의하자는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주말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 다음에 재산분할 청구권. 혼인 중 취득한 부부의 밑줄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그럼 물어볼게. 자,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요. 자, 남편이 바람 폈어. 그럼 누가 책임 있지? 남편이 유책이지? 아내는 무책이지? 그럼 재산분할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니? 둘 다. 둘 다야. 재산분할 청구는. 단 위자료 청구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야? 아내만 할 수 있는 거야. 위자료 청구. 그래서 밑에 재산분할 청구에다가 옆에서 유책, 무책. 재산분할 청구는 유책 배우자, 무책 배우자 모두 청구합니다. 단 밑에 이혼에 대해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한 정신상,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무책 배우자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유책 배우자에게.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는 유책, 무책 모두 가능하다. 되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 친자관계랑 친권을 볼 거야. 근데 자, 친자관계. 에? 저 시계가 안 맞네. 지금 몇 시니? 51분. 51분? 힘드니? 나한테 물어본 거야. 여기까지 합시다.